24년 12월부터 이렇게 바뀐 지역들이 꽤 많았고 네. 그다음부터 매매가랑 전세가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9월 1일 여기 9월 1일이 돼서 9월 달이 돼서 꺾였죠. 그러니까 네. 추석이 돼서 확실히 꺾였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꺾인 폭은 근데 이전에 상승폭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약간 지켜보자. 지켜보자. 앞으로 좀 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전세가가 오히려 좀 빠졌죠. 그러네요. 예, 이게 왜 그런지 뒤에서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전세를 엄청 많이 거래했어요. 2024년 상반기에 전세를 엄청 많이 거래를 해서 뒤로 가면 좀 약간 소강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때랑 비슷하냐면 23년이랑 또 비슷해요. 23년도도 막 24년 초에 막 너도 나도 거래해서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막 거래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대해서 오히려 조용했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거래할 사람 다 거래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약간 23년도랑 약간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전세가도 밑으로 꺾였고 매매가도 좀 주춤한 걸로 원래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 갔다가 네. 그런 걸 알 수 있고 역시나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볼 거는 다른 애들은 4%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매매가가 올라왔어도 24년도에. 네. 근데 서울만 거의 10% 가깝게 9% 넘어서 우와. 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요번 시장에 제가 계속 얘기해요. 서울 부동산 시장만 유독 더 많이 간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렇고 그럼 수도권이 다 같이 가야지 뭐 솔직히 전국 불장이니 뭐 부동산 시장이 좋니 하지만 경기 인천은 전북 울산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까지 이제 서울에서 에너지가 퍼졌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비슷하게 간다라는 정도로만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유념해야 될 건 제가 오늘은 서울 부동산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10월에 딱히 뭐 갑자기 뭐 변수가 터지거나 새로운 재미있는 테마가 터지지 않는 이상 다음엔 제가 인천, 경기, 나머지 수도권을 좀 갖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네. 수도권 안에서도 지금 거의 수도권만 움직이잖아요. 지방은 많이 안 보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지방에도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게 조금 보이기도 하고 해서 좀 지역을 나눠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서울, 다음에는 경기, 인천 이렇게 준비를 해볼까 해서 이제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서울인데 네. 이 서울이 이제 물이 인천, 경기로 넘어갈 거냐 했을 때 24년도 이후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서울 혼자 먼저 이렇게 좀 가는 분위기 그리고 서울과 시장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들만 가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실 대구가 언제쯤 올라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진 못하고 있거든요. 세종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주요 도시니까 봐야지. 강원도는 빠지는 것도 별로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것도 별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강원이 좀 신기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냥 요 정도 범위에서 그냥 요 정도면 있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변동폭이 하네. 진짜 적은 거지. 근데 사실 변동폭이 적은 애들의 특징이 낮은 가격대 애들이 잘 안 움직이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강원도가 사실 그런 애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지정학적 위치상 수도권 옆에 붙어 있는 지방으로서 가장 가까워서 보긴 한데 기업 도시랑 혁신 도시 그리고 최근에 좀 좋아지는 원도시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 강원도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전세도 거의 없고 매매가도 조금씩 이제 꿈틀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확 변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강원이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여기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매력 없는 도시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계속 같아요. 같은 자리에 점이 찍히네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막 많이 오를 때 공급 물량이 쏟아져도 못 오르고 남들이 막 떨어질 때 오른 게 없으니까 안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그래프만 보면 얘 변동폭 별로 없는 재미없는 동네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강원도는 솔직히 원주 춘천이 메인인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원주는 만약에 수도권 광역화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도시여가지고 어쨌든 강원도도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여기 바로 주피조피님인가 원주 전세가 없다고. 네, 원주 전세가 별로 없어요, 진짜. 그 원주 전세가 없다는 건 곧 전세를 못 구하는 사람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아봤을 때 진짜 한두 개도 없어. 한 개 있을까 말까. 막 이러니까. 원주 뭐. 살까요? 또 이 얘기. 그래서 솔직히 원주에 조금 투자자 수요가 조금 돌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대출 규제 나오고 나서 그 전세 대출까지도 DSR을 넣는다고 내부 관리 규정으로 네.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그러면 전세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걸로 좀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건 좀 조심하셔가지고 하고, 아, 요새 또 전세 사기가 좀 도나 봐요. 지방에서는. 그 약간,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물어봤다니까? 뭐지? 아파트인데 어떻게 그걸 하냐, 전세 사기를 하냐 그랬더니 빌라 사기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았겠지, 이미.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새 사람한테 받아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그날 당일에 잔금 치르는 날 들어오는 사람이 돈을 보내줬어, 통장에. 근데 그럼 받은 다음에 바로 부동산 줘야지. 중개사가 앞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서 그쵸. 기존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OTP 주섬주섬 해서 OTP를 안 가져왔네? 차에 잠깐 갔다 올게요. 하는 사이에 그대로 그냥 도주. 도주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인적사항 다 남고 하는데 그럴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미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 2건 이상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 갑자기 또 전세보증보험을 다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까지로 다 내려온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이게 한 번 또 시장이 이렇게 소문이 돌면 그렇게 확 변하더라고요, 시장이. 지방은 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지방에 한참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최근에 이렇게 약간 조사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이게 재밌는 그러네. 에피소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국지적으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세할 때 이렇게 좀 있으니까 차라리 돈을 넣어주기 전에 다 챙기고, 바로 앞에서 보낼 수 있게.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또 서울이 지금 9월 달 들어가지고 좀 어쨌든 소강 상태로 간 건 맞다. 그래서 제가 7월 말, 8월부터 이제 좀 소강 상태 분위기가 현장에서 보여진다. 근데 데이터에 반영되려면 그래도 한 2개월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고 10월 되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시장이 지금 대출 규제 이렇게 하지만 이게 바로 꼬꾸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기 뭐 어려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가격은 안 빠져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거래량이 줄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격까지 쭉 빠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하면서 유지 정도로 가고 뭔가 큰 변수가 터지면 그때 돼서야 좀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시장에 나가보면 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제가 또 현장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장님들마다 말이 틀려. 어떤 사장님은 무슨 소리야 대출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요새 대출 안 돼.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돼. 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사람마다 좀 틀려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냥 대출 중개인한테 아예 자기 걸 넘겨서 이 단지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했을 때 심사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또 대출 규제가 심한 게 MCI, MCG 못 쓰는 거.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때문에 총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MCI, MCG가 더 크대요. 서울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상 깎여버리니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DSR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거보다 5천만 원 깎인 MCG, MCI 못 쓰는 게 더 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총량은 줄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총량이 줄었으니까 막차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은 지금 8월 넷째 주에 싸그리 정말 빨라. 진짜 8월 21일 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8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그 사이에 대출 증가 속도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거래량이 장난 아니게 나왔고. 그래서 막차 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기 전에 또 막차 타야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문제는 은행에 지금 돈이 없어요. 총량 규제로 이미 120%돈 갖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항상 매년 은행은 연말에 12월에 가까워질수록 대출이 잘 안 나오고 대출에 그 지점에 은행에 돈이 없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서 사실 지금 그 막차를 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글쎄 거의 1주택자만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5, 6, 7월에 확 올라서 주춤거려서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왔는데 대출까지 좀 그렇게 돼버리니까 네. 더 약간 거래량이 확 줄고
분위기가 좀 소강되는 상태로 줄었다. 그래서 전세도 같이 분위기로 갔고 아직 그래도 서울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매도 가격을 매도자들이 전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시. 왜냐면 나는 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가격에 전시를 해놓고 그걸 살 사람이 있으면 팔 거야 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시를 해놓고 거기에서 딱 급한 사람이 난 이거라도 사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신고가를 찍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여기 시장 강도도 그렇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량은 이때 5월 말부터 6월, 7월이잖아요. 여기에 7월이 고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쫙 올라가고 8월, 9월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8월이 요쯤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줄고 있고 가격은 그래도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만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불장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진 않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전세는 약간 소강 상태에 된 거 보이세요? 전세 시장 강도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긴 하지만 상반기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전세 구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갈까봐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매물이 문제예요. 전세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막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가격이 쫙쫙쫙 올라가주는 분위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조금 구별을 하셔서 하반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이 대출 규제가 약간 신호탄처럼 여기서 이제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느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차근차근 그냥 앞으로 순리대로 가고 있었는데 순리대로 가진 않았어. 5, 6, 7월에 완전 뜨거웠잖아요. 완전 막 미친 듯이 막 가격. 그것조차 저는 순리라고 보거든요. 그거조차. 왜냐면 그렇게 막 못했잖아요. 거래를 못했었으니까. 막 억눌려 있고 막 쫄아갖고 막 이랬다가 이제 막 한번 그러니까 금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봉인 해제하면 막 포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 아파 이러잖아요. 그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 막 하고 막 금리 인하하고 막 이러니까 막 이제 뭐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됐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걸 보면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냐가 그 혼란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러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말이 달라. 그리고 그분들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하자. 라는 분위기를 좀 확 바뀌었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전에는 제가 강동구 있다가 얘기를 했는데 강동구가 진짜 짱이었어요. 진짜 앞에 말이랑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한 8월 달이랑 나왔던 말이랑 지금 말이랑 진짜 180도 틀려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시장은 진짜 금방금방 옷을 갈아입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가격을 보면 매매가는 그래도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부동산지 멀티 차트랑 차이가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갖고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24년도 1월에 이렇게 쭉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의 기울기랑 여기의 기울기랑 다른 거 보이세요? 서울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쫙 오르다가 5월, 6월, 7월 미친 듯이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 기울기가 꺾였어요. 고개가 살짝 이렇게. 상승을 하긴 해. 근데 그 가파름의 정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약간 달라졌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래에서 봤을 때도 매물량은 78,000, 8월에 78,000이다 9월에 8만을 넘었어요. 매물량이 더 늘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세로 나와야 될 매물들이 매물로 지금 갈아탔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 4년 묶일 거니까. 2020년에 임대차 3법 시작하고 24년이 한번 4년이 텀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또 4년을 묶어야 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지. 솔직히 저도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팔 거는 공시를 해야지. 팔 거는 공시를 하고 그냥 한 바퀴 돌릴 거는 계속 가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에 중간에 세입자를 끼고 팔려고 했을 때 팔리는 분위기 아니에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 결국에는 내가 무조건 팔고 싶다 그러면 공실로 두고 가야 되는 거고 그냥 돌려라고 하면 4년 가져갈 걸 생각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보다는 매매 매물량이 더 확연히 8월 이후에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만이 지금 넘었어요, 매물량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입맛에 맞는 가격에 매물은 없다라는 거지. 다 이렇게 벽에 걸려 있군요. 네, 전시되어 있는 가격들. 내가 원하는 가격 막 찝어올 그런
내가 원하는 실거래가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 우리가 전에 8월 달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눈치 싸움 한다고 했잖아요. 네. 누가 신고가 찍어줄 거냐에 대한 눈치 싸움인데 그거 찍고 싶지 않으니까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요새 금리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미국 금리 0.5% B컷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시중금리를 보면 시중금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기준금리가 붙어 있어.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내렸을 때 시중금리 얼마나 내릴 수 있겠어요? 못 내릴 것 같은데. 예대 마진이 없잖아 지금. 아, 화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좋지. 은행들이 그동안 너무 해먹었어. 은행이 이렇게 예대 마진이 많을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이 시중금리가 움직일 여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딱 붙었을 때는 룸이 없지. 이게 움직일 룸이 없지. 기준금리 내려주면 예대 마진이 그만 조금 남 이제 하고 은행에서 숨 쉴 때인데 그렇죠. 이걸 기대하고 또 뭐 금리나 기대돼서 집이 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대 마진 설레발 오지고요. 진짜 아니 금리가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 어쩔 수 없이 막 갑자기 이자가 2배 되니까 하지만 0.25 내리고 0.5 내리고 해도 크게 뭐 반응이 안 되고 심지어 신용금리가 붙어 있는데 이게 영향이 전혀 없을 텐데 이걸 왜 자꾸 얘기하시지? 심지어 더 멀리 톡방에서 이렇게 더 멀리 가시는 분들은 어. 금리 내리니까 이제 내 거 어. 생수 팔 수 있냐고. 응 아니야. 진짜 뭐 어디 생소는- 시골에 있는 오피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응 아니야. 이렇거든요 지금 예대 마진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 뭐 이런 거에서 기준금리 움직임으로 해서 뭔가 바뀔 만한 여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 예대 마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경 쓸 때는 아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금 전세 시장이 더 심화되면 뭐 빌라 오피스텔까지 물이 퍼질 거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서울에 국한돼서 움직일 거고 수도권에 국한돼서 주요 지역에 국한돼서 움직일 거지 막 지방에 그렇죠. 막 그런 데까지 막 그렇게 갈 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물건에 물이 들어오겠지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설레발일 수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을 보면 꺾였다는 게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나요. 6월에 7,000건, 7,301건, 7월에 8,639건, 8월에 5,368건, 9월에 471건. 제가 이걸 캡처한 게 21일 날인가? 캡처를 했거든요. 네. 9월이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7월 달에 20일 때 얘가 건수가 어쩌냐면 4,000건, 5,000건이었어요. 이 동 기간 때. 네,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20일경 가량 중순이 좀 지났을 때 6월 달에 7,000건을 찍고 7월 달에는 이미 20일 정도 됐을 때 막 4,000건, 5,000건에 가깝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8월은 20일 정도 됐을 때 대출 규제 전이었죠. 그때 1,000건 정도였어요. 그리고 보름이 지나기 전에는 800건, 700건 요랬어요.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는 7월 많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7월에서 8월 갈 때는 거래량만 봐도 확실히 소강 상태 가겠구나. 근데 마지막 주에 힘내서 5,000건까지 올려준 거죠. 마지막 주에. 진짜 20일 날 물론 집계가 안 돼서 그런 네. 것도 있었는데 네. 1,000건 정도 있었는데 마지막 주까지 집계를 끝내고 나서 이제 9월 넘어오니까 5,000건까지 쫙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별로 거래량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봐도 마지막 주에 많이 쏟아졌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힘을 왕창 냈다. 네네, 막바지에. 그리고 9월 달 되면 지금 20일인데도 471건을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죠. 지금 5,000건. 8월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9월에 집계가 다 돼도 10월로 넘어가도 거래량은 확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지금 갔다. 추석을 감안해도 많이 줄었다. 사실은 현장에서는 부동산 사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추석 지나면 좀 돌 거야, 사람. 추석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출 규제 때문에 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석 지나고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네? 약간 이런 분위기로 현장은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끝나고 이전에 막 상승할 때 추석 끝나면 막 돈이 더 많이 올라와 있고 매물 다 없어지고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현장을 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봐. 응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근데 매물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저기 전시대에 있는 애들은 많아. 사장님들이 얘기도 안 해. 그런 꺼내야 애들. 돼.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사장님들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매도자가 이거 이렇게 내놓을게요. 그럼 알겠어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해놓기만 하지.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 매물 많아요. 그러면 매물은 많지. 근데 가격이 다
저 세상이야. 저거 파는 물건 아니야. 뭐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서 실제로 팔 수 있는 거는 매대에서 내놓고 팔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도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대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실히 대출 규제 때문에 사람이 많이 줄었고, 솔직히 어떤 분도 그러냐면 거래해서 계약서 쓰려고 했는데 그날 그냥 보류했대요. 계약서 쓰기로 하고 날짜까지 잡은 거야. 계약 날짜까지 잡았는데 왜 그랬어? 대출 안 나올까 봐.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대출 거기까지 나오긴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를 확인한 거지. 계약서 쓰기 전에. 그래서 그 계약이 파기됐대요.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진짜 대출의 현장의 분위기에서는 대출의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반기 은행 대출 실적 달성해서 막아놨다가 내년에 대출 푸는 시기에 인하된 금리 대출 수요로 수요가 폭발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 보고 특별한 변수가 터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지금 분위기에서 좋은 분위기로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실수요자들이 못 사신 분들이 있어. 심리가 또 엄청 불안해 하시거든요. 나만 못 샀어. 약간 이런 분위기. 그리고 옛날에는 하락장이 터지면 이렇게 쭉 떨어서 저점을 찍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요번에는 그렇게 되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떨어질 때까지 이번에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적당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려주고 있어요. 불안함이랑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팽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만큼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장은 좀 이래요 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내 거랑 다를 수 있어. 지역마다 단지마다 지금 그렇죠. 특성이 너무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후보 단지랑 후보 지역을 딱 정한 다음에 걔네 움직임에 맞춰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고 매물이 없어지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 분위기가 어떻든 나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이 준비됐어. 그리고 내가 그 단지에 생각하는 가격만큼 내려왔어. 그러면 액션을 취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상반기 때도 이게 지금 그렇게 막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뭐 보합입니다. 아니야, 내 건 안 그렇다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지역별로도 안 맞고 아파트별로도 안 맞고. 그렇죠. 신축이냐 준신축이냐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 나는 준신축인데 왜 안 가냐. 어떤 데는 구축인데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저 반포 60억 갔다는데 그럼 내 것도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쵸. 저 반포는 어나더 레벨.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두루뭉술하게 보면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같이 같이 갔잖아, 이렇게 좀. 같이 갔어, 솔직히. 어깨동무하고 갔잖아. 21년 하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게 있는데 그 이후에 하락장 확 끝나고 요새 좀 분위기 갔을 때는 전혀 다르게 간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매 거래량을 지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19일 날 캡처를 한 건데 네. 1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그래서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고더 그라시움 가장 매매가 많이 된 거 1년 동안에 한 300건 정도 됐죠. 헬리오시티. 딱 느낌을 보면 올해는 실수요고 입지 좋고 신축급 애들. 파크리오도 그렇고 그라시움도 그렇고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신축급이잖아. 여기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는. 그래서 신축급 애들이 갔는데 제가 이거를 5월 말 7월 말 그 이후 이렇게 끊어봤어요. 1월 1일부터 5월 말 전까지 20일까지로 끊었어요. 똑같죠? 지금 24년도의 느낌이 그 상반기의 느낌이랑 같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5월 20일부터 7월 정말 미친 듯이 집값이 쫙쫙쫙 올라갈 때 근거 없이 제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면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고더 그라시움 똑같죠? 이때도 똑같이 비슷한 실수요자들이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원하는 조건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7월이 끝났어. 그 이후에는 이제 거래할 사람은 웬만한 사람 다 거래하고 그 다음 차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롯데캐슬 이스트포. 다 바뀌었습니다. 쫙 바뀌었죠. 파크리오만 있고 여기 쫙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애들도 밑에가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5월 달부터 7월 달부터는 요 밑에 애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여기는 비슷비슷한데 여기부터 여기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 바뀌는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광진구로 넘어갔잖아요. 네. 송파에서 광진으로 넘어왔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비싸. 송파 비싸. 이제 광진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얘는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얘가 딱 보면 신월동이잖아요. 신월동. 목동 아니고. 신월동. 느낌 오세요? 가성비를 따져서 가는구나. 우리가 좋아하는 애들은 사실 여기잖아요. 목동 1단지, 2단지, 3단지, 맞습니다. 7단지 여기. 네. 여기가 좋은데 여기는 목동의 1급지잖아요. 네. 비싸. 네. 27평도 21억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썩은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오래됐는데. 이제 대형 채널 나가시더니 이제 말 조심하시네요, 이제? 아니, 여기서는 막 썩은 거 뭐 다 얘기해 놓으셨. 아니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이렇게 좀 약간 싹다리. 이런 거 얘기해야 사람들이 좀 졸음도 좀 내리고 해서 많이 쓰는데 요새 좀 그런 거 했더니 댓글로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새 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아, 이러면 이제 점점 공중파스러워지는데 이제 재미없는데 이러면. 아, 어쨌든, 그래서 아파트가 오래됐다 보니까 연식이 좀 돼서, 그런데도 비싸요. 그래서 2급지로 이제 여기 내려오면 이제 목동 8단지, 9단지, 뭐 10단지, 11단지, 12단지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학원가를 이제 위쪽으로 이쪽이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이쪽이랑 요 위쪽을 이용하는데, 네. 얘네들은 학원차를 타고 여기서 이동을 해요. 근데 얘네는 가격도 비싸고 연식도 오래서 좀 그렇단 말이에요. 거주하기 불편해.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가 요쪽 여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애들. 약간 목동도 있고 신월동도 있고 여기 걸쳐져 있는 애들. 게다가 이 신정 내거리 여기 있잖아요. 네. 역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 이 목동 힐스테이트가 33평에 16억이죠. 얘는 33평에 15억이에요. 근데 아델리체 들어봤죠? 신축 21년도에 정말 양천구에 정말 오랜만에 신축 들어간다고. 특히 역세권. 이 앞에 여기 상권이랑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사람들이 막 선호해서 간 거예요. 21년도 15억대예요, 지금. 네. 근데 여기 목동 힐스테이트는 9년 차거든요. 연식이 준신축이죠. 네. 그리고 세대수가 얘보다 작아요. 근데 얘보다 비싸죠. 네. 왜 그럴까요? 오, 그러네. 이게 재밌는 아무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약간 마술 부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네.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뭐 여기 저는 지리를 모르니까 세대수도 적고 또 연식도 좀 더 있고. 응. 주소가 다른가? 얘도 얘는 신정동이야. 신월동도 아니고. 아. 신정동, 신월동. 학군, 최정희님, 학군. 띵동댕. 이쪽 학군이랑 이쪽 학군이랑 다릅니까? 네, 달라요. 그리고 학원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까운 애가 더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여기는 세대수 신축 이게 아니고 여기는 학군 패턴의 전형적인 지역이잖아요. 양천구는. 그 정도구나, 이게. 이 연식 차이가 극복될 정도로. 네, 왜냐하면 학원차가 돌 때 이걸 쭉 돌면 이게 앞에서는 바로 걸어가면 코앞이지만 막 이렇게 돌다 갈 수가 있어요. 봉고차 타보신 분들 알죠? 짜증나, 그거. 엄마들은 이거 싫어하거든. 돌면 짜증나. 애들이 또 밤에 피곤한데 우리 애들 맨 마지막에 공부해야 내려. 되는데. 제일 싫어해. 제일 짜증나.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대전에서 제일 안 좋은 데라 둔산동 애들 다 내려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중천동. 항상 마지막에 내렸던. 또 그런 아픈 기억이.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격이 좀 더 나가요. 근데 지금 가격이 줄어든 거예요. 이전에 더 났을 때 더 많이 났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상승장에서는 입지의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죠. 왕가는 여기 씌워져 있긴 한데. 신축이잖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애가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 막 이제 이런 초반에 학군을 별로 신경 안 쓰셨던 분들은 우선 아델리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로 이사가 가는 거죠. 아, 그 학군을 정도로? 따져서. 그 정도로? 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신축이 좋지. 대단지고 가면 또 멋지거든. 그리고 또 연식 차이가 좀 나요. 네, 얘는 지금 5, 6년 날 거예요. 얘 4년 차고 얘는 9년 차니까 5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 못할 네. 연차인데. 얘는 그래도 신축급에 들어가고 얘는 준신축급이고.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이런 입지 차이가 있는데 이거 입지 차이를 모르면 뭐야 이게 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네. 이게 싸다고 생각하지. 신축인데 얘가 더 싸.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원래 그런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입지 분석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러면 여기서도 가성비가 나오는 거야 이제. 아델리체에 나오죠. 예. 그럼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에서 학군과 학원가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지가 아니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가격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여기잖아요. 네. 여기가 가성비가 짱인 거지. 여기서 학원가를 전혀 못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대단지면서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나 양천구에 살고 싶어 했을 때
진입하기. 여기는 11억대잖아요. 여기 15억대고 16억대야. 이게 5억 차이가 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쉬운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연식도 되고 세대수 작은데 10억 미투에 살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옮겨 탈 수가 있는 거지. 와, 33평 여기 11억, 12억이라고 예. 보면 차이가 꽤 많이 차이가 나구나. 많이 나죠. 역세권이냐 아니냐.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천구는 또 은근히 언덕이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리에 좀 아, 그 정도입니까? 아, 좀 그리고 잘 여기- 몰라서. 저는 오목교역만. 오목구 영만 평지지. 아, 여기- 그렇군요. 저는 거기만 가서 놀아가지고. 여기 목동역에서 여기 7단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만 해도 경사가 쭉쭉쭉 계속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네. 평지가 여기 얘만 평지지 여기 위로 올라가면 또 막 경사도가 엄청 나요. 아, 그리고 여기서도 신역 내거리 여기서도 경사도가 또 있고요. 아. 여기 등고선이 있잖아요. 이런데 이게 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반듯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꼬불꼬불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 길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꼬불꼬불 있잖아요. 길이 직선이 아니고 얘네들은 경사도가 다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만 봐도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임장을 가야죠, 현장을. 그러네요. 그래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성비있게 거주하기 좋은 구역이라서 이제는 확연히 8월 이후부터는 5, 6, 7월은 이전에 1월부터 5월까지 같이 움직였었던 패턴으로 같이 따라가서 움직이는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7월 말 8월부터는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움직이는 분위기로 확연히 또 바뀌게 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거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하나를 단지를 보여드린 거죠. 핵심 지역 대단지 파크리오 같은 것들이 헬리오, 상위권에서 파크리오, 거래가 고덕그라슘. 되다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점점 가성비를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 네네. 이쪽 목동 학군 쪽으로 이렇게 좀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요새 현장 조사에서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네. 사장님들이 그래요. 요새는 10년 미만 단지를 그렇게 찾아라고 얘기를 해요. 10년 미만. 10년 미만이 이제 다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구축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투자했을 때 갭 투자로 구축을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축에 물려서 못 나오신 분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지금 10년 미만 준신축급으로 많이 지금 사람들이 좀 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얘도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10년 미만이지만 가격대는 이제 10억 좀 넘어가는 거고 좀 수도권 밑으로 내려오면 10억 미만의 뭐 그런 애들, 가성비 나오는 애들 위주로 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구축까지도 이제 물이 올까요? 근데 구축도 구축 나름이죠. 입지가 좋은 구축이 이제 분위기가 가야겠죠. 근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 분위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지방에 이제 구축까지도 입지 좋은 것까지는 물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세가 먼저 움직이고 전세가 없다고 하면 이제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왜냐면 지방은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랑 진짜 차이가 없어요.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수리를 했다. 그러면 전세가 더 높은 데도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요. 그런 지역들이 예전에는 진짜 1억 미만 애들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억에서 2억 사이에 있는 애들도 수리한 애랑 수리 안 한 로얄층이랑 가격이 역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전세가 더 비싸, 한마디로. 근데 사람들이 매매가 떨어질 게 부담스러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더 비싼 전세를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수리도 돼 있으니까. 이제 수리 안 해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방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보시면 24년도에 어때요? 상반기에 뜨겁게 23년에도 똑같았잖아요. 23년에도 상반기 거래하고 하반기에 조금 덜 하다가 24년도 초부터 오히려 빠르게 거래를 많이 하다가 점점점 이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23년도랑 24년도는 상반기에 전세 거래를 대부분 좀 하고 오히려 하반기가 소강 상태로 가는 분위기로 간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을까?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8월 이후로도 1% 이상 오르더라고요. 서울도. 1월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면 거의 1%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년 3월에 15,000개가 거래가 됐고 24년 8월에도 9,000개 정도가 거래됐거든요. 아까 매매는 어땠어요? 막 7,000개 거래돼도 많다. 그리고 8월 달에는 4,000개, 5,000개였잖아요. 네. 전세 거래는 만 단위라니까요. 15,000, 9,000. 9월 때는 지금 2,000이잖아요. 그래도 9월 달에 아까 매매는 471건인가 그랬는데 몇 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매매보다는 전월세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또 뭐냐면 지금 이번에 대출 규제 때문에 네. DSR 규제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뭐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이 아예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기존 전세금을 가지고 똑같이 가는 사람이면 대출 안 받아도 안 받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옮기는데 거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 DSR에 걸려가지고 또 MCG, MCI 빼서 추가로 못 받아서 그냥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전세. 반전세. 예. 요새는 전세를 내놓잖아요. 역으로 연락이 와요. 혹시 반전세 할 생각 없냐? 되냐고? 얼마에 얼마? 뭐 5억에 100, 뭐 6억에 뭐 12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전세로 할 생각 없냐라는 문의를 역으로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동구의 지금 그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전세 거래량,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이 더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반전세가 월세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전세로 해서 월세를 얼마 더 주고, 왜냐면 대출 규제 때문에 다 안 나오니까 그냥 월세로 일부만 살겠다라고 하는 풍조가 또 다시 생기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차라리 그러면 전세 못 갈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겠다. 아니면 그래도 무조건 전세 가고 싶어. 약간 하겠죠. 근데 지금 은행마다 그게 내부 관리 규약이 좀 틀리고 지점마다 좀 아직 여력이 있는 은행이 있고 여력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 대출이 많이 나간 지점이 있고 덜 나간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 중개인을 잘 만나면 좀 돈이 여유가 있는 지점을 만나서 조금 할 수가 있으니까 대출은 좀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보셔가지고 근데 심사가 들어가야지 또 되는 거라서 입주가 많이 남았으면 힘들거든. 그래서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11월 입주인데 그 전부터 말이 나왔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 9월 20까지 올해 1년 동안에 보면 얘도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고덕 아르테온 이런 애들 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미륙미성, 미미삼, 레미안 포레, 엘스, 엠벨리 6단지. 근데 쭉 보면 어때요? 매매랑 좀 다르죠. 매매랑 다른 게 뭐냐면 매매는 진짜 그 지역 안에서도 좋은 메이커. 약간 거기 안에서 대표될 수 있는 누구나 들으면 그 단지 이름을 아는 그런 애들이 주로 거래됐다라고 하면 전세는 조금 거기서 한 단계 낮춰서 가성비가 나오는 애들 위주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산시형은 이제 마포에서 보면 정말 가성비 있게 거주를 할 수 있죠. 다만 연식이 좀 오래돼서 그렇지. 근데 역세권에다가 성산시형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예요. 얘만의 여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 있고 파크리오도 지도를 보면서 할까요? 성산시형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아까 목동 센트럴은 봤잖아요. 네. 아현은 이쪽인데 성산시형은 저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여기가 성산시형이에요. 월드컵 경기장 여기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 역을 쓰는 애가 누가 있겠어요? 횡해요. 얘밖에 없어. 그리고 앞에 공원이야. 저 상암 스튜디오 빌려서 쓸 때 여기 왔다 갔다 버스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여기 횡해. 그리고 여기 단지들은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거의 성산시형만을 위한 여기 월드컵 경기장역이고 맞아요. 지금 가격대는 매매가가 9억이잖아요. 연식이 오래되니까 전월세는 엄청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말 저렴한 가격에 거주를 하다가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수문 역할을 하는 그런 아파트인 거죠. 재건축을 기대하고 좀 볼 수도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산시형이 다른 데는 지금 전세가가 뭐 아현이랑 비교하면 쌍욕 먹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전월세가 8억이거든요. 8억대. 거기랑 비교하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거지. 너 어디 살아? 마포 살아. 그게 되는 거지. 가 쟤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나 반포 살아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반포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런 데 있습니까? 반포 분들이 또 싫어할 텐데. 여기 반포 신반포 2차 가면요. 전월세가 7억이에요. 7억. 이게 안 좋을 때 6억까지도 내려왔거든요. 5억대, 6억대 전세 한참 내려올 때. 네. 매매는 4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포에 거주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진입하려고 싶어. 매매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동네를 잘 몰라서 매물을 못 받아가지고 거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포 같은 경우는 우선 전세로 들어가. 그런 다음에 전세를 살면서 끊임없이 이제 매물이 나오면 트라이 하면서 들어가는 데가 반포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반포 여기
신반포 2차랑 신반포 4차 이런 애들이에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이런 걸로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우선 전세로 들어와. 그런 다음에 매매를 와서 얘기해야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약간 이런 분위기.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네네. 어. 우선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매물 못 받아. 여기는 매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동네가 아니잖아요. 진짜 팔 사람 한두 개 비싸게. 전세로 들어가야 번호표를 뽑는 거예요? 매물을 줘도 물론 매물이 좀 있을 땐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세 살면서 나 여기 매매하려고 전세로 이사 왔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진짜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머릿속에 순위가 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적극성은 보여야 된다는 거지. 반포 빡세네. 빡세요. 와. 왜냐면 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송파 아까 파크리오도 나왔잖아요. 네. 송파에서 파크리오가 그나마 가성비 나오는 단지로 나와요. 왜냐면 엘리트가 있지만 엘리트보다 파크리오가 1, 2억 정도 싸거든요. 네. 27억인데 지금 23억이죠. 지금은 벌어진 거예요. 여기 토어가 묶여가지고 그 초에 23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얘랑 원래 2억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1억으로 갭이 붙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얘가 토어가는 얘는 안 묶여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다시금 얘네가 위상을 찾아가지고 지금 27억 올라가고 얘는 지금 23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내가 잠실이랑 신천동 안에서 좀 거주를 하고 싶어. 그럼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파크리오죠. 나름 신축급이면서. 게다가 또 파크리오가 뜨게 된 게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요 세 개가 가격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20억 전후로 비슷했을 때가 있어요. 얘가 19억 몇천, 얘가 19억 20억, 헬리오시티가 19억 20억. 이게 세 개가 그런데 지금 가격 볼까요? 얘가 23억, 얘 지금 23억. 제가 작년이랑 올해 작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파크리오 갈까요? 헬리오 갈까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갈까요? 요 세 개였거든요. 가격 비슷비슷하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윈이었죠. 그때 19억대였으니까.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보면 아르테온, 헬리오시티, 성산시형. 고덕 아르테온도 사실은 고덕 그라시움보다는 아르테온이 가성비가 있어요. 1, 2억 싸거든요. 그래서 매매보다는 좀 가성비 나오는 단지 위주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5월 20일부터 7월 달도 아까 매매에서는 비슷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달라졌었는데 여기서는 바로 강동구, 강서구가 뜨기 시작해요. 여기는 마포, 송파, 강동 여기서만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강동, 강서 이런 애들이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7월 이후부터 9월까지 마포, 이제 신내동까지 나오기 시작한 낯설다. 조금. 리본 타워. 신내우. 얘는 그거예요. 작은 거. 우디안. 일단 얘는 진짜 중랑구에서 저 역 끝에 있는 애들. 여기 보면 마곡 엠빌리 7단지, 2단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강성이랑 강동구가 많이 나오고 여기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지금 목동에서는 거래 안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애들 위주로 거래가 됐다. 그래서 전세 분위기도 확실히 앞에보다는 뒤에 하반기가 더 가성비를 따지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좀 퍼졌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만 움직이다 옆으로 이제 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뭘 갖고 왔냐면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월별로 끊어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5월이거든요. 5월의 서울 분위기를 보면 이게 빨가면 빨갈수록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올라간 거고. 그리고 파라면 팔할수록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 거래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파라면 안 좋은 거, 빨가면 거래가 많이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5월 달에 성동구, 하남시, 과천시 이런 애만 좀 빨갛잖아요. 네. 나머지는 보합, 노랑 색깔. 송파, 서초, 수정구, 종로구, 마포구, 광명시 이런 애들이 노랬잖아요. 네. 6월에는 확연히 바뀌었죠. 노란색이 훨씬 더 많아지고 빨강색도 나오고 주황색도 나오고 그래서 에너지가 퍼졌다라는 거를 서울 시내에서 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7월에는 어때요? 노란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더 퍼졌죠. 이제 주변까지 좀 퍼졌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퍼졌는데 8월에는 식었다. 확 식었다. 싸늘하다. 그러니까 5, 6, 7 쫙 올라가고 8월 싸늘해지고 9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그래도 더 식지 않을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월별로 분위기가 뜨거웠다가 이제 확실하게 식는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강동구 지금 6억대로 신축 대단지 살아볼까? 최근에 강동구 전세 얼마까지 나왔는지 알아요? 30평대 기준으로? 원래? 추석 전에 원래 9억대, 9.5억, 10억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싼 거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매매가가 24억을 찍어준 거예요. 실거래가 19억에서 작년 19억에서 쫙 올라서 24억까지 올라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집주인들의 마음은 그래도 50%는 전세가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24억의 반이면 얼마예요? 12억. 근데 12억이에요. 근데 얘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12,000.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12,000세대 입주인데 한꺼번에 입주되는데 12억 받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싶어서 그러면 10억 정도까지로 내가 양보해 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8억대 또는 7억 후반 가격은 작년 가격. 1년 전부터도 전세를 내는 거야. 그래서 1년 후에 들어올 건데 너 미리 그냥 신경 쓰기 싫어서 나 그냥 8억 받고. 이 8억은 어디서 나온 가격의 근거냐? 고덕지구. 그라시움 아르테온. 전세가가 그 정도 나와요. 8억대. 그러니까 나 그 정도만 받을게 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8억대로 거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오면 올수록 우리 개포동의 그 DH 퍼스트 아이파이크가 처음에 12억대로 나왔다가 3개월 지나고 15억이 나왔거든요. 전세가가. 그러고 나서 잔금 치를 때 9억까지 떨어졌어요. 얘가 지금 그거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가격이 똑같이 가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8억대까지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추석 전까지 9억대로 거래가 됐었어요. 전세가. 근데 지금 추석 지나고 나온 게 6억대로 대단지 살아볼까요? 6억대로 대단지. 근데 6억대로 확 떨어진 건 아니에요. 9억에서 어떻게 실상은 그거예요. 선융자 낀 매물. 그러니까 앞에 융자가 있고 내가 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매물이 6억대로 나오는 거지. 기레기. 근데 실제로 이런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구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뉴스가 먼저 나왔어. 뉴스가 먼저 이렇게 터트렸다는 거죠. 6억대 나왔다는 게 다들 뜨악했는데 이게 사실 선융자 낀 매물이고 까보니.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동구에 지금 대출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사장님들이 지금 전세 계약 하려고 하잖아요. 기다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사장님들이 거래를 원래 해야지 수수료 받으니까 거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마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보류해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추석 전까지만 해도 9억대라도 빨리 해. 10억 넘어갈 수도 있어. 10억 가까이 아니고 9억 초까지라도 누가 해준다고 하면 당장 해.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싸질 것 같아. 기다려봐. 그리고 대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알아보고 해야 돼. 라는 분위기예요. 근데 얘가 대단지여가지고 내년 3월까지 3월 말이 잔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내년하고도 1, 2, 3월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또 내년 초가 되면 또 총량규제 세팅 돼가지고 다시 또 대출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지금 전세를 보면 전세가 지금 2,422개거든요. 네. 월세가 1,184개인데 이제 반전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 9월 전에 그 추석 전에 제가 이 올림픽 파크포레에 전화해서 시세를 조사를 할 때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나왔을 때 사장님들이 전세 많지 않아. 지금 12,000세대인데 2,000개밖에 없단 말이야. 전세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화하면 말이 바뀌었어요. 전세 너무 많아. 전세가 2,000개나 돼. 그리고 대출도 안 된대. 가격 더 싸질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고 해도 될 것 같아. 기다려.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이게 숫자는 똑같은데 사람들의 인식이 틀려졌다는 거죠. 이게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올 초에 강동구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니까 좀 싸게 전세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 거다라고 막 얘기했다가 안 좋았잖아요. 중산까지 어제 올라가가지고 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년 초에 잔금 치를 때가 되면 그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분이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강동구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강동구 얘가 입주할 때 진입 시점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조금 면목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 초에 잔금 치를 때 되면 전세가 빠지고 근데 금매는 안 나와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3년 후에 해줬잖아요. 전세. 그래도 금매로 나올 수는 없어서 가격이 막 싸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전세라도 싸게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잔금 가까워질 때로 맞춰가지고 전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둔촌주공은 입주 시기에 매수할 물건이 나올 수 있나요? 입주권 물건은 매도할 수 있는 건가요? 두리님께서. 그게 조합원 물건만 될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상 그러니까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신 분 중에 팔 수 있는 사람의 물건이 나올 거거든요. 분양권을 분양 받으신 분은 지금 못 팔죠.
팔면은 1,000만 원 벌금 내고 그 계약 무효되고 LH한테 강제로 자기가 산 가격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고 조합원 물건만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매매에 나오는 것들은 네. 조합원 물건. 거래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조합원은 지금 더 오를 건데 뭘로 팔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19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4억까지 찍은 상황에서. 그리고 3년 후에 해줬으니까. 그리고 세금적인 혜택을 보려고 하면 어쨌든 본인이 2년 이상 보유해서 나중에 1가구 1주택에서 비과세 특례라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막 내놓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주택자인데요. 강동구 매물 살 뻔했는데 주인이 안 팔아서. 그쵸, 그쵸. 최고- 매물 많이 걷었어요. 최고 입지? OP? 최고 입지 OP들은 어떤가요? 강동구의 오피스텔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나름 있는데, 강동구의 오피스텔 한참 지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피 보신 분들 진짜 많아요. 역세권이었어요. 완전 다 초역세권인데도 강동구가 오피스텔이 좀 잘 안 붙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오피스텔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치고 빠지고를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추천을 드려요. 지금 8월 1일부터 지금 분위기가 7월 말까지 확 뜨겁다가 거의 8월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분위기 어떻게 할 거냐를 보려고 하면 중심에 기준으로 놓을 게 이제 전세가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지금 인천이 1%, 1.09% 높고 서울이 1.08%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인천, 이제 경기도 0.56인데 인천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인천이 사실 하락장이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빠지고 가장 먼저 빠진 데가 인천이에요. 수도권에서. 네. 근데 인천이 지금 전세가가 지금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인천에 이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은 여전히 전세가가 잘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8월 1일 이후에 또 지금 분위기 좋은 데가 어디냐? 종로, 강남, 양천, 마포, 영등포구, 노원구. 어때요? 아직도 더 중심 지역 있는 애들 위주로, 그리고 일자리 가까운 애들 위주로, 학군 메인 있는 애들 위주로 전세가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실수요자는 진짜 말 그대로 전세 분위기는 딱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 부동산 트렌드에 맞는 단지 위주로, 뭐 마포는 아현, 뭐 송파는 잠실, 신천, 강동구는 고덕, 뭐 이런 식으로 그 좋은 애들 위주로 지금 전세가가 꾸준히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져서 일자리 있는 데랑 퍼져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를 좀 이제 하반기에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 보려고 하면 전세 분위기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의 거래에서 전세 분위기를 보면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은 이제 쭉 조금씩 줄고 있었고 매물량은 더 빠르게 줄고 있죠. 23년도 확 줄었다가 24년도에도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죠. 대신에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는 매물량 줄어드는 게 조금 소강 상태로 돼서 가지만 그래도 매물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매물량은 38,000인데 거래량은 15,000으로 어때요? 2배 정도 되죠. 그러면 2개 중에 1개가 거래되는 거예요. 물건이 나오면. 자, 후레이님이 생각해보세요. 전세를 구하러 가야 돼. 2개 중에 1개래. 근데 인기 있는 단지는 그럼 전세가 하나도 없고요. 인기 좀 덜한 데가 2-3개 있거나 1-2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단지에는 전세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야? 난 여기서 전세 못 살아? 그럼 매매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1-2개 있다라고 해서 1-2개 집을 보러 가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그냥 원하는 동도 없고 원하는 층도 저층이나 막 그런 데만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이 고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뭐 고를 수 없는 건 둘째치고 1-2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기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개 나와서 오전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오후에 가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안 보고 전세를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전세 매물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제 집 안 보고 바로 계약금 쏘거나 아니면 매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반기에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매매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길 거냐라는 걸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기울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쭉 24년도에 전세가 상승이 더 좋았죠. 쭉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와서 그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약간 이렇게 살짝 아주 미미하게 좀 달라졌다. 그래서 상반기만큼 전세가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약간 얘네도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추이를 지켜볼 것 같고, 대출은 지금 어쨌든 아까 보셨지만 전세 거래를 상반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거래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와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죠, 가격이.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향방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꺼지지 않고 그대로 가면 이미 저점을 지난 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세든 매매든 고민하려고 할 때 그거를 보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 서울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애들 보면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강서구, 강동구, 용산구 어때요? 다 강북 지역이죠. 제가 올해도 말씀드린 게 매매 많이 되는 동네랑 전세 많이 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데랑 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강북 쪽은 좀 전세 위주로 오히려 더 많이 올랐고 매매는 강남 지역 위주로 많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이런 데 진짜 엄청나네요. 증감률이. 이 강북 지역에서 일자리 가까우면서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서대문구도 그렇잖아요. 서대문구도 중구, 종로구 여기에 있는 일자리 있는 데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있는 데라 가지고 가성비 있게 거주할. 중구, 종로구, 뭐 용산구, 성동구에 집이 없나요? 있거든요. 근데 얘네보다는 서대문구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나오니까 여기 가는 거죠. 은평구는 어때요? 서대문구보다 더 가성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대문구, 은평구 얘네들이 지금 높은 거는 가성비를 따져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준 거죠. 걔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은 애들이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알죠? 똑같이 10%가 올라도 가격이 변동폭이 훨씬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건데 굉장히 언어를 굉장히 정제해서 아니야, 나 원래 이랬어. 아니 옛날 같으면 서대문구보다 은평구가 하급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는 서대문구보다 은평구가 가성비 지역이잖아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언어가 조금씩 순화가 되셨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거를 차이를 한번 예전 방송하고 작년 방송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돌려보시면은 그 차이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게 재밌네. 왜 이렇게 놀려요? 미묘한 차이들이 이렇게 탁탁 걸립니다, 귀. 아, 왜 이렇게 놀려? 나 진짜 댓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강동이고요, 당연히. 오늘 강동 얘기가 주니까. 저도 전세가가 오른가 해서 내년 초까지 매매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강동 구축이라도 매매하면 좋을까요? 올림픽 파크보레온 입주하는 장금 마지막에 전세가가 어쨌든 흔들려서 좀 빠질 거라고 지금 상황이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강동 올림픽 파크보레온 전세가 빠졌어. 그럼 주변 단지들 가만히 있을까요? 또 같이 이렇게 같이 빠지죠. 그럼 전세가 같이 빠지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주변 단지의 매물이 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올림픽 파크보레온 본인은 매물을 막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매물이 안 나오더라도 올림픽 파크보레온 이외의 주변의 단지들이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때 가성비 있게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저는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은 더 싸질 수 있을까? 물론 22년 하반기만큼 빠지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이 그 가격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 정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준비됐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넓혀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강동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강동 말고 이제 서울로 조금 더 넓혀서 본다면 이런 질문을 똑같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세가가 오른다 어쩐다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매매로 지금 구축이든 준신축이든 뭐라도 지금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금강구가 됐든 노도강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근데 제가 요새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용의 꼬리보다는 차라리 뱀의 머리가 낫다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드려요. 왜냐면 실거주자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노도강이나 이런 것도 그래도 서울 행정구역이 서울인 데가 좋지라고 생각을 해서 노도강이나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재건축 재개발 어때요? 쉽지 않죠. 이제는 남의 돈 가지고 집을 지어서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분야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노도강 가는 거리보다요. 광명이나 부천이나 뭐 과천이나 성남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젠 입지를 생각해서도 차라리 경기도권의 상급지, 그러니까 뱀의 머리라고 할 수 있죠. 걔네가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집값의 상승률을 봐도 노도강보다는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상승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노도강을 볼 것 같으면 차라리 경기도권의 상급지를 보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호갱론을 잠깐 틀어주시고. 근데 지금 24년에 전체적으로 지금 한강을 끼고 있는 강남 4구랑 마용성 이런 애들은 신축, 준신축 할 것 없이 다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까지는 좀 안 간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입지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마포를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마포 아현 이쪽이 지금 신축이고 메인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준신축이랑 학군을 생각하면 여기 염리까지 내려와요. 여기는 평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흥역 주변에 이제 학원가가 막 생기면서 대치동 분점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학군들이 여기가 이제 마포가 사실 젊은이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학군이 좀 부족했었어요. 근데 학군이랑 학원가가 생기면서 이제 짱짱해졌거든요. 근데 여기를 조금 이 대흥역을 조금 넘어서면 이제 또 다른 입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포는 여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아파트가 거의 없고 그런 대학교 있고 막 젊은이의 거리 뭐 홍대 거리 있고 연트로파크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주거 단지가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딱 끊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암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애들이 조금 어중간해요. 심지어 여기에 있는 애들은 한강뷰야. 한강뷰인데 문제는 연식이 다 오래됐고 세대 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한 단지를 찝으면은 또 기분 나빠하실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서강 GS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26평 보시면 지금 전고점이 12억인데 지금 10억이죠. 아현은 전고점을 넘어서 그 이상의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됐어요. 근데 얘는 전고점도 돌파가 안 됐죠.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광흥창에서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역을 이용 못할 정도는 아니죠.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억울한 게 뭐냐면 마포 되게 많이 올랐다. 전고점 뚫었다. 게다가 난 여기랑 멀지 않고 심지어 몇몇 단지들 요 앞에 있는 애들은 한강뷰까지 가능해. 한강뷰가 보여. 난 나름의 그게 있는데 왜 우리 가격은 아직도 이래? 나름의 그게 있는데.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애들이 가격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요 앞에 있는 요런 애들이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예, 왜냐면 마포 아현 움직인 거에 비해서 그러네. 자기들은 이제 안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마용성까지 뭐 뚫었다 뭐 이런 얘기 막 기사에 나오는데 난 마포가 아닌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집은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그 마포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난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수요가 좋아하는 트렌드에 맞는 그 단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효과를 누려서 같이 올라갔는데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좀 소외된 단지들이 몇몇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소외된 애들이 나중에는 물이 퍼지고 더 이제 짱짱하게 가면 얘네들도 어차피 나중에는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조금 돈이 별로 없어. 근데 너무 뭐 아연 이런 애들 너무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워. 이봐요. 전고점 넘었잖아요. 이런 애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나 전고점 안 넘은 애들 중에 골라볼래 하면 이런 애들도 골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대흥역이랑 별로 멀지도 않아. 그리고 뭔데요? 아니 학원차로 가면 학원차로 왔다 갔다 모든 사람이 다 도보 5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아예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광흥창역. 아니, 출퇴근할 때 채팅으로 올려주시는데 역 말고는 없다는데요? 인프라가 없다는데요? 단지 내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또 물이 들어갔어. 신촌수 마이파크. 이봐요. 얘는 전고점이 20억인데 얘도 전고점이 20억 넘었잖아요. 얘는 전고점 갔잖아요. 경의중앙선이야. 광흥창역이랑 뭔 차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단 말이에요. 경의중앙선보다 6호선이 더 좋은데 막 이래요. 배창역도 사악하고 경의중앙선은. 근데 그게 달라. 이 라인이 이 대흥역 라인이랑 그 여기로 연트로파크로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달라요. 그리고 얘는 신축이야. 봐보세요. 6년 차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 광고 찍는다고 이렇게 쭉 걸어봤거든요, 여기. 아, 진짜요? 연트로파크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걸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네, 이 달라. 평화로운 약간 그런. 네, 이런 약간 산책의 그런 인프라가 돼 있으면 확실히 조금 다르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도상에서는 별 차이 없고 얘도 여기 있고 얘도 여기 있고 얘도 뭐 그렇고 괜찮고 얘는 한강뷰가 보이는데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수요층이 원하는 그 조건을 갖고 있냐 사람들이 원했을 때 딱 지금 트렌드에 맞는 트렌드에 맞냐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셔야지 같은 마포라고 다 같은 마포는 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거기 안에서 기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중앙에 여기 그나마 여기 중간에 여기에 있는 입지애들 있잖아요. 여기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막 갈리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얘 같은 신촌수 마이파크가 여기선 중심이 될 거고 여기서는 당연히 마포 프레스티지 아이가 지금 중심이 돼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두고 이제 퍼져나갔을 때 얘랑 나랑 비교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가격이 얼마 차이 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가격이면 나도 인정해라고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요런 데도 아예 내 집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들고 가격이 움직일 때 뭔가를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건 뭐 어떤 특정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 안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날 수도 있고 네네네. 왜 그런지 그런 지역적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마포에 사시는 분들은 다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어. 이 대흥역 주변에 있냐 아니냐 이걸 벗어나냐 아니냐 이쪽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입지적인 차이, 흐름, 수요가 원하는 거 그거보다 좀 상대적으로 덜한 거 이런 것들을 알고 특징을 알고 들어가셔야지 같은 가격이라고 같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아까 헬리오 파크리오 올림픽 파크포리온 세 개가 작년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지금 다 찢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가치 있는 걸 미리 보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조금 다들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로 볼 것 같아요. 관망. 전세든 매매든. 그래서 지금 막 급히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사실 추석 전에 거래 못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추석 후에는 꼭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추석 이후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게 추석 지나면 더 오를 거니까 빨리 와야 돼 라고 이제 깔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듣고 이제 움직이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추석 지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그리고 솔직히 금감원장이 추석도 못 버티고 사죄를 하면서 한 발 물러든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란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강동구 입지 시작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분위기가 있을 테니까 그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 초역세권 중심 지역만 올랐다고 보면 될까요? 마용성, 강남 4구는 그런 걸 상관없이 다 올랐어요. 다 올랐다. 주신축까지 올랐어요. 주신축까지 올랐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런 애들은 구축까지 올랐어요. 용산 같은 경우는 좀 구축까지도 많이 올랐어요. 좀 대단지에 한해서. 마곡 궁금하시나 봅니다. 마곡 최근에 좀 올랐어요. 올랐습니까? 그리고 전세가가 마곡 가자. 가자. 그리고 아까 마곡에서 엠벨리 막 6단지, 7단지 아까 7단지, 전세 6단지. 막 많이 나왔었잖아요. 전세가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마곡이거든요. 강서구. 그래서 마곡을 보면 마곡나루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엠벨리 7단지, 6단지 이런 애들이 지금 마곡나루역에서 역세권, 초역세권 단지들이잖아요. 7단지가 되게 대장 아닙니까? 그쵸. 네. 왕관도 쓰고 있잖아요. 네. 비싸요. 네. 그리고 여기 인프라나 이런 게 잘 돼 있고 네. 여기 LG 사이언스 있죠. 네. 일자리도 가깝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 끼고 있는데 얘네들의 마곡 뭐 7단지, 6단지 이렇게 보면 여기가 30평대 메인이가 이쪽으로 볼게요. 얘네도 가격이 올랐죠. 23년 들어서 얘는 흔들림 없이 쭉 계속 올라줬죠. 그래도 얘는 전고점을 아직 돌파하진 않았어요. 강서구는. 근데 전월세를 보면 지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3억짜리 네. 나오죠. 매물 가격은 7억인데 이게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거 좀 챙겨드리고 싶어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여기는 좀 임대 아파트, 국민 임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가격이 그런 임대 같은 경우는 3억대래요. 그게 나머지는 구분이 안 돼 있네요. 그냥 네네. 다 똑같이 그냥 실거래가로 찍히네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월세 가격이 평균 가격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지. 임대 아파트는 3억대고 임대 아닌 아파트는 8억. 아. 지금 매물이 다 8억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군요. 지금 위아래로 찍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2억 싸다, 3억 싸다 이러고 갔는데 내가 못 가는 그리고 이건 줄 서서 기다려서 딱 그 매물이 하나 비면 다시 들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자리가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서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얘처럼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서구도 사실 올해 강동구, 서초구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 그래서 사실은 서울은 동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쪽이 움직이거든요.
서쪽의 대장 아파트는 강서구이기 때문에 물론 강서구 가기 전에 양천구도 있고 한데 송파 움직이고 나서 동쪽이 다 움직였다 그러면 서쪽에 양천구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영등포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강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물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서울을 볼 때 동쪽에 있는 지역이랑 서쪽에 있는 지역이랑 따로 움직여요. 근데 신기한 건 송파구의 잠실 가격이랑 양천구 목동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 가격이 많이 움직이면 이 가격대가 비슷한 애들이 또 그 지역의 서쪽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을 볼 때는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또 뭐냐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바로 옆에 내가 만약에 강동구를 살아요. 그러면 돈을 더 벌어서 이제 상급지로 가고 싶으면 송파를 가고 만약에 내가 돈이 좀 너무 강동구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다. 그럼 이제 하남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한다면 24년도의 특징은 지역권에 상관없이 가격이 비슷하면 저 멀리서 여기까지 막 건너오는 사람들이 좀 꽤 많았대요. 내가 직장이나 이런 학교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옮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멀리 하더라도 내가 이참에 내 집 마련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왕이면 베스트한 지역에 베스트한 단지를 고르겠다라고 해서 가격대만 딱 맞춰서 오는 저 멀리에 있는 타지인들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메디테라님 말씀하신 그 노원구 집을 갖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걸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매도를 시도했는데 타이밍이 항상 안 맞아서 못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매도가 될지, 노원구에 희망이 있을지, 아니면 매도가 이번에도 안 되면, 다시 또 전세를 놓고 이걸 또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고 가는 게 맞을지. 참고로 저는 다주택자예요. 몇 단지세요, 노원구? 14단지요. 14. 어떻게 보십니까? 노원구의 미래. 다주택자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채수랑 운영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은데. 네. 지방은 일단 다 정리를 했고요. 오.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물건을 정리하는 1순위가 노원인 거예요. 저한테 제일 못한. 서울에는 여러 개 갖고 계세요, 서울에? 서울에 3개가 있는데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노원구 처분하고 다음 한 해 껴서 저기 서대문구 처분하고 마지막으로 성동구를 비과세를 받아서 똘똘이로 가고 싶은 너무 계획이 멀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케이. 방향성은 다 털고 나 강남 간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포트폴리오 방향성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노도강은 사실 근데 지금 매수자 자체가 없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가격이 문제가 아닌데, 이건. 네, 근데 뭐 가격을 어떻게 막 후려쳐서라도 팔고 이 저의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게 맞을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뭐 연락도 없긴 한데.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가격을 조금 싸게 내놔서 사람이 도는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지금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없거든요. 네, 이쪽은. 차라리 노원에서는 그나마 좀 거래가 되는 게 중계동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매수자 자체가 없는 거라 가지고 지금 막 가격을 그렇다고 해서 뭐 반값에 파실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물건을 3억대에도 팔려고 내놨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네네. 뭐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처분을 하고, 그러니까 2018년, 19년인 거죠. 네네. 네, 근데 뭐 지금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가격은 그때보다 올라간 상태니까 사실 저는 뭐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나와 있는 가격보다는 좀 싸게라도 던지고 갈까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지금 사실 노원구에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대부분 다 똑같거든요.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수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조금 내려버리면 나중에 가격 경쟁에 붙어버리면 정말 한정 끝도 없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낮은 가격의 물건이라도 매수자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거를 매수자를 만들어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엔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네네.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도강이 지금 분위기상 그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성 때문에 죽어서 조금 그렇지, 다시 또 분위기가 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 우선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네.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네. 그때 그 결단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지 않고 난 이걸 팔기로 했었지 하고 이렇게 파는 그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대로 순리대로 그냥 전세를 맞춰야 되면 전세를 맞추고 나중에 이제 좀 손님들 있을 때 전세 껴서라도 그냥 그때 싸게 팔더라도 그쵸, 그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싸게 파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훨씬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정없이 낮춰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아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전세를 끼고 팔아도 분위기가 좋을 때는 또 사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거의 뭐 사업성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준신축이나 구축이라도 그냥 입지 괜찮은데 위주로 수요층이 돌아다니는 위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지금 거의 10년 미만 애들이 좀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안에서도 노원구가 전세 거래량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네. 실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대부분 서울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투자 욕심에 이제 수익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노원구에서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실수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전세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고 네. 나중에 이제 적정한 타이밍이 왔을 때 액션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 보니까 네네. 지방 잘 정리하셨고 네네. 지금 서울 이 세계도 그렇게 막 최악의 못난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역이나 그쵸, 이런 그쵸. 걸 보니까 되게 잘 하신 것 네, 같은데 가성비 있는 애들 위주로 하신 것 방향성은 같아요. 괜찮다고 보세요? 예, 예. 이제 성동구까지 하셨으면 이제 더 핵심 입지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은 개수를 막 많이 늘리기보다는 뭉쳐서? 네, 뭉쳐서 이렇게 좋은 걸로 해야 이제 가격대도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신 것 같네요. 잘못한 것 같아요. 정보 방향이 잘못됐어요. 처음에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기 쉽지 않고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쳐 나가다 보면 좋아지는 거라 가지고 지금 잘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후레이님 엄청 부러워하시는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현금이 네, 한 7억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7억이면은 사실은 서울 쪽이면 한 12억이잖아요. 12억 정도가 돼야 예. 제대로 가는데 서울 쪽으로는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서울 쪽에 하고 싶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서울 쪽에 전세를 끼고 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서울 갭 투자에 대한. 네네네. 그럼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지금 잠원에 네. 그 메이플 자이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누나! 친하게 지내자! 네. 메이플 자이하고, 네. 네, 그래서 그거 있고, 네. 근데 이제 현금은 그냥 놀릴 수는 없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활용하고 싶고, 지금 현재는 지금 전세에 살고 있어요. 어디예요? 저기 남양주예요. 뭐, 네네. 일자리가 그쪽이신가요? 네네네네. 저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힘들어요, 되게. 누나. 네. 힘들지. 아니, 자영업을 누나 힘들다고 하면 안 돼.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메이플 자이 누나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지금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네. 이제 자영업이라서 좀 나중에 세금 부분도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네. 많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세금 정리랑 이런 거를 좀 먼저 알아보신 다음에 네. 이제 순서랑 이런 걸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아. 왜냐면 개수를 여러 개 가져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똘똘한 거 한두 개만 크게 가져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메이플 자이
하고 나서 나중에 더 상급지로 옮겨가고 싶으면 그 돈을 못해서 옮겨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세금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더. 아, 네.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요. 근데 지금 가격들이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의 상급지 애들도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뭐 과천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뭐 그런 애들도 지금 네. 웬만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서울도 지금 다 전고점 넘고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다들 최고가 찍고 싶지 않아가지고 눈치 보는 상황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한다라는 건 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세금적으로 메이플 자리에 입주하실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예. 네네. 그러면은 세금적인 거를 해서 만약에 메이플 자리에서 더 상급지나 뭐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7억을 보태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지 아니면 뭐 그거보다 하급지에 있는 거를 빠르게 회전시켜서 조금 더 큰 덩어리 만든 다음에 서울에 큰 덩어리 2개를 두고 싶은지 방향성을 그걸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게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절대인구 감소 이슈 때문에 네. 어차피 유니크하게 이제 구분되는 확연히 선호도가 있고 부자들이 좋아하는 동네들은 이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될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급지로의 이동을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수를 늘리기보다. 선생님 그러면 아, 그 시립주 생각이 없으신 거면 네, 네. 남양주에 계속 거주를 하실 예정이신가 보네요? 아니요, 이제 좀 접을 생각이에요, 저희. 아, 네. 안 돼서 접을 생각이라서 네, 이제 거주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러면 메이플 네. 자리는 왜 안 들어가세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살기에는 좀 저는 투자 마인드가 좀 더 있거든요. 엉덩이에 깔고 적폐 마인드 세팅, 오케이. 그래서 굳이 그렇게 깔고 있을 이유가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DNA가 박혀있네. 네, 저랑 똑같네요. 그러네요. 저도 메디테라 님도 완전 그렇거든요. 아, 네. 그 엉덩이에 깔고 있는 돈을 못 보세요. 아까운 것 같아요. 예. 일을 시켜야지. 맞아. 어디 돈을 일 시켜야지.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현금 7억으로 하실 것도 메이플자이 이런 거 하시는 거면 어지간한 건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지도 이참에 않아요. 그러면은 이참에 강남 쪽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반포에서 더 상급지로 이동하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7억 정도 있으시면 10억 정도만 더 옮겨와도 네네. 50억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지금 옮기는 건 좀 돈 아깝고 네네. 조금 돈을 더 모은 다음에 좀 상황 좋을 때 지금 갈아타기 이미 더 많이 한 상태라서 지금 또 막 적극적으로 갈아타기 하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대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아예 강남의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반포보다 더 상급지를 찾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네네. 뭐 압구정동 뭐 그쪽으로 갈 거 아니고서는. 그러면 이제 네. 반포 안에서도 상급지로 조금 더 가시는 것도 신반포, 구반포 나눠지는 건 아시죠? 네네. 그리고 그렇죠. 약간 여기다 잠원동이냐 반포냐에 네네. 따라 또 급이 달리 나눠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더 이제 상급지로 이동해 보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메이플 자이가 신축이어가지고 그렇지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네. 뭐 최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맞아요.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세금적인 사실 이게 30억 넘어가고 40억, 50억 되면 세금 문제가 더 많이 되거든요. 괜히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사다가 세금만 내다가 볼일 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약간 가격대 있으신 분들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네. 그 수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세금적인 네. 부분에 더 무게를 싣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0억, 100억 이 은행 VIP 분들의 상담을 제가 많이 해본 결과 최근에 좀 그런 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막 마냥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건 나중에 결국 세금만 내다가 볼일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있으시면 증여 상속도 고민해서 미리 세팅을 해놔야지 세금적인 로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이 정도 집을 사고 이런 현금 정도가 있으시면 그러니까 닥치고 공격도 좋지만 세금과 뒤에서 깨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굳이 뭐 40억짜리 뭐 사고 팔고 하고 뭐 조금만 거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이걸 다 계속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명의 분산을 하든 뭐 상속증여를 뭘 하든 결과적으로 이게 큰 거가 움직이려고 하면 로스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렇죠. 결국에는 세금이 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면. 여기 덕양구 화정동인데요. 아, 예, 화정동. 네. 네, 별빛마을인데요. 별빛마을. 여기 매매하고 하남 미사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남 미사로요. 예. 지금 이 집 팔고 가도 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다른 건 없으세요? 현금 3억 5천 있거든요. 네, 다른 아파트는 없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지금 별빛마을 몇 평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빛마을 10단지 31평이요. 31평이요? 네. 그러면 지금 한 6억 정도에 나오고 있네요? 거래가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럼 3억 정도 있으시면 9억, 10억? 가지고 지금 미사하고 싶다고 네.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팔고 지금 가도 되는지 아, 아니면 지금. 겨울하고 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여쭤보려고요. 근데 3억의 여윳돈이 있으니까 지금 하남 3억 5천. 근데 지금 문제는 네. 그 별빛마을에 지금 집 내놓으면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미사가 강동이 많이 오르면서 최근에 한 5천만 원 정도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보면 9억, 10억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미사 좀 많이 임장 다녀보셨어요? 네, 좀 다녔어요, 거기. 어떤 단지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 미사역 앞에 있는 골든 센트로. 골든센트로요? 그 주변 쪽. 여기 골든센트로. 근데 여기 안에서 좀 부동산을 많이 다녀보면 네. 이게 LH에서 지은 데가 있고 민간에서 지은 데가 네, 있고 네, 네. 뭐 이런 게 구분이 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얘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든센트로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라서 좋긴 한데 뭐 내부 구조가 좀 잘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엄청 디테일하다. 제가 또 미사를 또 열심히 임장을 다녀서 좀 잘 알아요. 그래도 여기보다는 새 거라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선호도가 높은 거는 학교랑 학원가랑 좀 이렇게 잘 돼 있는 이쪽도 많이 선호하거든요. 미사 가면 센트럴 자이라던가 이쪽으로 건너편에. 왜냐면 건너편이요? 예, 이 골든센트로에서 여기 넘어오는데 이 공원 천 있잖아요. 네네. 이 건너온 데만 해도 한 20분 걸려요. 15분, 20분 걸려요. 네, 걸어가요. 예, 예. 도보로.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랑 여기 골든 센트로랑 가격대가 여기가 더 높죠. 미사가. 센트럴 자이가. 자이가 더 비싸요. 예. 그쵸. 선호도가 더 높죠.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하남 미사에서 입지 좋은 걸 볼 거냐? 아니면 좀 가격대 맞춰서만 볼 거냐를 우선도 고민하셔야 되고. 가격대 맞춰. 그리고 고민을 하고. 예, 그리고 여기 골든 센트로랑 그 위에 그러면 10억대 맞춘다고 하면 위에 강변 센터 팰리스 있잖아요. 네네. 얘도 10억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단지의 흐름을 한번 쫙 봐보세요. 얘 네네. 단지 흐름이 좋은지 센트로 가격 흐름이 좋은지. 그래서 네네. 내가 회복 탄력성 좋고 빨리 가는 걸 좋아하냐, 네. 역을 끼고 있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아이들 학군이라던가 학원가라던가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이 더 좀 중요하냐. 그리고 네네. 여기서도 보면 미사역이 5호선을 중심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는 단지냐에 따라서 가격도 네.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런 맞아요.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서 내가 가격대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자금 여력이 지금 이게 바로 이동이 가능할지, 그리고 내가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아까 화정 있잖아요. 네. 그 덕양구 파는 게 빨리 될지 안 될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거는 팔아도 된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팔아서 일로 가는 게 방향성은 맞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시기는 지금 거기께 팔려야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게 안 팔린다 그러면은 10억짜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가 10억이고 5억이니까
네. 그러면 3억으로 어떻게든 메꿔서 당장 안 팔리면 전세 놓고 나는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덕양국게 잘 팔릴 것 같냐, 안 팔릴 것 같냐. 잘 안 팔릴 것 같으면 가격을 어디까지 빼줄 거냐.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얼마면 바로 팔릴 것 같냐. 아, 더 낮춰서요? 네. 아, 그러니까 더 낮추지는 말고 더 낮춰야 된다. 분위기를 봐야죠. 그러니까 느낌을 봐야지, 아, 느낌을. 네. 아, 수요가 도는 분위기인지 아닌지, 그렇죠. 가격을 낮춰야만 거래가 되는 분위기인지 아닌지, 무조건 낮추는 건 안 좋잖아요. 이왕이면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네, 네. 예,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공부를 좀,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안 해보셨죠? 네. 네네. 이참에 좀 공부한다 생각하고, 부동산을 매일매일 출근하듯이, 매일매일. 예, 미사도 가보시고, 덕양 쪽도 가보시고, 가보다 보면은 다육이도 좀 만지작거리고. 좀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남 미사는 강동구랑 고덕지구랑 해서 흐름을 같이 하는 애들이라서 분위기가 괜찮고 얘는 경기도지만 사실 생활권은 서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덕양구 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옮기는 게 맞는데 그 덕양구 지금 시기에 옮기는 게 나은. 그래서 덕양구에 지금 내년에. 덕양구의 매도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서요. 근데 문제는 내년 초에 얘네가 가격이 더 확 갈 분위기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고 나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이게 안 팔려서 이거 전세 놓고 우선 거주하다가 이걸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걸 고심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나? 아, 자, 1번. 아니야. 자, 1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네. 덕양구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매도가 가능한지 부동산에 가서 알아본다. 2번. 자, 미사의 부동산에서 내가 만약에 내년 초나 봄쯤에 움직였을 때 가격이 많이 움직일 것 같은지 내가 10억을 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11억, 12억이 돼버리면 못 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얘를 10억에 미리 잡아놔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라서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내가 10억대에서 그럼 미사 안에서 10억대 인근으로 가장 베스트한 건 어디냐를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지금 9억 8천도 있고 지금 10억 4천도 있고 9억 5천도 있고 많잖아요. 네, 거기도 왔다 갔다 해야 돼. 네네. 근데 여기 안에서도 그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래 가져가고. 그리고 수요가 이 위냐 아래냐 여기냐 그 미사역 끼구이냐 강일역 가까운 거냐 수요층이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 번 다니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똑같은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여기서의 그 결의 흐름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미사를 뭐 3시간 강의를 해드릴 건 못하니까 요거는 본인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안에서 내가 10억을 갖고 가장 좋은 단지는 어디야를 우선 꼽아보시고 그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매도 가능한지 두 번째 미사의 흐름이 빨리 갈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고 세 번째 미사에서 10억으로 가장 좋은 아파트 단지를 우선 찾아보셔야 돼요. 네, 찾아보시고 여기 안에서 그럼 그 다음에 시기를 따져봐야겠죠. 이게 팔린다고 하면 이걸 먼저 사는 게 더 나을지 이걸 파는 게 먼저 좋을지 아니면 전세 끼고 다음 텀에 들어갈지 아니면 실거주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바로 입주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1, 2, 3번으로 나누면 간단해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움직이면 올림픽 파크포레온 전세가 빠지면 고덕지구에 있는 애들이 여기로 빠져나가요. 네네. 근데 고덕지구가 빠지면 그 다음에 미사 애들이 고덕지구로 가거든요. 그렇게 이게 연쇄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고덕이 네네. 빠지면 미사가 여기가 또 벼요. 그럼 여기도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여기 가격이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할 때 얘네까지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서 올 수 있으니까 그 전부터 보고 있으시란 얘기예요. 아, 지금서부터? 네네. 지금서부터 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보고. 왜냐면 근데 바로바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 올림픽 파크포레온 전세 흔들리면 고덕지구 흔들리고 고덕지구 흔들리면 그 다음에 미사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순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분위기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시고 뭐 미사 안에서도 나는 좀 학군을 중요시 하고 싶어 그러면 학군 위주의 지역의 그 단지에서 10억을 찾으시고 난 여기 가까운 게 좋아. 그럼 역 인근에서 10억 있는 걸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무조건 입주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이걸 팔아야 되는데 덕양구 걸 팔아야 되는데 덕양구를 그럼 언제 가격을 얼마까지 빼줄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그걸 결심도 여쭤보려고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거죠. 6억 그렇지. 6억 9천인데 3억에 팔으라고 한다고 3억에 파실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얼마가 나오는데 내가 어디까진 양보해서 팔 수 있어 라는 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선을 우선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좋은 사장님을 만나야지 너무 요새 사장님들을 잘못 만나면 가격을 엄청 깎으시거든요. 내려요. 아, 깎은다고요? 예, 수요자가 별로 없는지 있는지부터 우선 아셔야 돼요. 수요자가 없는데 무조건 가격 깎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돈다라고 하면. 아, 도는지 안 도는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그럼 예, 저희 사람이 이제 도느냐. 내놔야- 그리고 내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실제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냥 전시해 놓으려는 게 아니고 진짜 팔고 싶다. 그러면 네, 팔려고 네. 하면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얼마냐. 네. 이런 걸 여쭤보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요새 매물이 좀 많아가지고 이 가격에 내놓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아파트를 제일 먼저 파는 걸로 만들려고 하면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놔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여쭤보시고 네, 네네. 여쭤보라고요. 네. 지금 혹시 녹음되어 있나요? 네? 녹음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 생각 안 나실 것 같은데. 아, 또 이거 아니, 적었어요. 아, 적으셨어요? 아, 네, 그리고 후랭이님이 영상 후랭이님이 영상 올려주실 거예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 번씩 챙기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임장하는 것도 모르시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대화하는 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포인트로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급하게 하진 마시고요. 지금 시기가 막 무조건 빨리 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다들 관망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으니까 그 대출 때문에 사람들이 막 확 달려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한다, 우선은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부동산에 열심히 가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번을 준비해서 내가 네. 바로 입주할 건지 아닐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가족들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도 엄청 친절해요. 아, 지금 다시 친절해. 친절해지셨어요? 다시 친절해졌어요. 사장님 엄청 친절하시니까 지금 다니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 물론 실거주면 좀 더 판단이 필요한데 덜커더 그냥 투자용으로 하나 사는 거하고 이렇게 지역을 바꿔서 갈아타기 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다르긴 또 해요. 있고 문제는 지금 1주택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주택담보 대출이. 그러면 지금 이게 집값이 오르기 전에 이걸 미리 사두고 싶다라고 계약을 해버리면 이게 안 팔려버리면 이게 잔금을 못 치러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팔고 할 건지 아니면 냅두고 이거를 우선 전세 끼고 사놨다가 다시 입주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조사, 움직임 할 때 이 부동산 분위기 파악하는 거라던가 요새 사실 사장님들 중에 가격을 엄청 깎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를 하려고 가격을 엄청 깎아서 막 생각지도 못한 가격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하셔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23년 1월에 매입한 부동산이고요. 경기도 최상급 괜찮은 지역에. 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쪽에 고민이 많은데 우선 메리트라는 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정부에서 이제 21년도 막 이렇게 부동산 정고점 당시에도 15억 이상 대출 막았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수요가 끊기고 이제 시장이 금리 상승이랑 같이 많이 이렇게 안 좋아졌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매수는 죽을 것 같긴 한데 금리 인상이 안 오더라도 앞으로 시장은 계속 힘든 쪽으로 가는 걸까요? 지금 시장이 계속 좋았는데요, 최근에. 최근엔 좋았지만 저도 앞으로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21년도 뭐 이럴 때랑 비교했을 때 그 단순히 대출을 규제한 것만으로도 시장이 그 힘든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때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랑 겹쳐서 그런 거고 지금 전망은 좀 다르게 보는 게 맞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21년도랑은 지금은 전혀 달라요. 왜 전혀 다르고 지금 뭐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그때처럼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처럼 여파가 크기는 쉽지 않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21년처럼 확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실거주 수요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꽤 높은 편이라서 심리가 이렇게 좀 차 있는 편이거든요.
오늘도 보여드렸지만 가격이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직은 급매가 나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 구간 안에서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이 변수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다들 지켜보겠다, 관망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는 거라서 지금 이 분위기를 봐서 향후에 이게 뭐 큰 여파가 없네? 그러면 이제 강보합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라고 하면 변수가 좀 있어. 그럼 약보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심 있는 데가 뭐 이동을 한다,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급지 그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사실은 부동산 전체 흐름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지와 그 지역의 흐름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23년 1월 매수는 과천이었고 강남을 보고 있는데 사실 갭이 더 벌어지니까 이게 마음이 좀 급하시구나.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세금을 좀 올려받을 때 좀 캐파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보통 그 여유자금이 좀 있을 때 2주택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상급지 갈아타기 이것도 많이 두 가지 사이에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다주택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1주택자로서 그 이사해서 갈아타기로 할 거냐. 네. 그럼 시간이 많으세요? 네, 직장? 시간은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교육 때문에 강남에 계속 있을 아니, 수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일하는 시간 이외에 여유 시간이 많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셔서 다주택자로 해서 회전력을 빠르게 해서 자산을 빨리 불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사만 2, 3년에 한 번씩 이사하면서 자산을 점프시키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뭐 갈아타기를 여러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거보다 더 적극적이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 받을 건 첫 번째 포트폴리오로 놔두고 나머지는 비과세 안 받고 그냥 세금 내고 자산을 만들어서 1주택이랑 합칠 계획으로 방향성을 잡고 그 여러 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게 제일 고민이 된 지점이 뭐냐면 그 3년 안에 이제 먼저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시점이 별로 그 오른 건 막상 없는데 원래 주택이 억지로 팔아야 되고 막상 추가 매수한 주택에서도 그렇게 수익을 못 봤을 것 같다. 이런 그러면 상황이 그거는 있을까 봐.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사고팔고를 할 때만 중요한 거지. 네. 첫 번째 주택에 비과세를 받겠다라는 거는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을 포기하고 그냥 자산을 불린 상태에서 1주택만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해되세요? 그게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에서 수익이 첫 번째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3년 안에. 네네. 그때 그 시기를 놓쳐도 그러면 비과세 계속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주택을 비과세를 안 받고 그냥 세금을 내고 첫 번째 주택만 비과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1주택이 되면 얘는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팔 필요 없이 그 첫 번째 주택을 계속 끌고 가고 두 번째 주택 수익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거 정리해버리면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세금을 내고 사고팔고를 하면서 자산을 늘렸다가 자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1주택을 그로 만든 상태에서 현금 들고 1주택을 판 상태에서 그 현금을 합쳐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1가구 1주택 그거 받을 때요. 그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때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랑 한번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2주택도 그게 정책에 따라서 이번에도 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뭐 2년 안에 팔아야 된다. 뭐 그런 거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건 세무사랑 상담하셔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럼 1주택은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특례법을 적용받으려고 할지라도 한 가구로 인정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데 그 1가구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기준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그걸 포기하고 그냥 1주택 특례법 그 비과세만 받아서 이렇게 회전해서 자산을 늘리는 걸로 갈 거냐 이 방향성만 정하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시장을 좀 안 좋게 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사실 자산이 있는 입장에서 올라가길 너무 바라고 상승론자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대출이 우선 막히는 게 크고 조금 당분간은 하여튼 보합에 외래도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좀 흐름이 그랬잖아요. 추석 이후로 끊기고.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24년 초반에 신생아 특례보금자 이론 같은 기대할 만한 요소가 되게 있었는데 네. 25년 상반기에 그런 부분이 좀 결핍되면은 보합에서 좀 약보합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죠 그냥. 네,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뭐 금리 인하랑 이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하락 사이클은 상승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만큼 신규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한 2, 3년만 버티면 분명히 한 2, 3년 전에 막 사람들 모이면 다 부동산 얘기하고 막 집 못 사서 이랬던 분위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시기까지 조금만 버텨야죠. 아니 뭐라고 그 마지막 시간까지 버텨야 된다. 버티겠다. 조금 뭐 어차피 곧 올 거니까. 곧 올 거니까. 근데 되게 바람직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약간 저도 투자할 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는데 마인드가 딱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설명 들어보시니까 2주택으로 가실 생각이 좀 더 커지셨어요? 아니면 갈아타기로 가실 생각이 좀 더 커지셨어요? 물론 이제 세금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네, 뭐 2주택은 만약에 하면은 사실 분양권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청약은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죠. 하면은 그렇고, 아니면 조금 경기도 외곽권에서 갭이 많이 붙은 지역에 2주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도 외곽 갭 어떻게 보십니까, 메디테너님? 경기도 외곽도 외곽 나름이죠. 예, 나름이죠. 그렇죠. 남부로. 네네네. 북부 가지 마시고 남부로. 네. 네네. 북부는 항상 저희가 논 왜 아니었습니까? 근데 항상 그- 남부 아닙니까? 네, 근데 북부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상하시죠.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뭐 요번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좀 별내나 뭐 다산 이런 애들은 그래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별내선이 이렇게 돼서 여기 안에서는 좀 그래도 움직이기가 좀 편해져가지고. 게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 4구의 생활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송파, 강동, 하남에서 이제 별내 여기 다산. 위쪽으로. 네, 위쪽까지 이렇게 해서 생활권이, 그러니까 서울 생활권이 이렇게 퍼져서 커지고 있어서 약간 거기까지도 뭐 남부도 남부 나름이니까, 북부도 북부 나름이니까. 방송이 많이 늘은 것 같아. 아주 그냥 포장하는 능력도 이제 야 대기업 갔다 오더니 아주 뭐. 아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무튼 선생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산 잘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후레이님 오늘 나 놀리는 재미에 그냥 아주. 네, 방송이 많이 늘으셨다는 제가 이렇게 구덩이를 팔아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는. 저- 놀랐습니다. 방송 스킬이 아주 많이 느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5월, 6월, 7월 분위기처럼 막 뜨거운 시장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현장도 혼란스럽고 대출 그쪽도 혼란스럽고 가격도 아직까지 사람들에 대한 그 숨고르기 구간, 부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막 급하게 움직이시다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마시고 네. 지금 조금 관망하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움직이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광교는 그 상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그 주요 그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재밌어요. 여기죠. 자연 에스테이트. 되게 좋아요, 입지. 입지는 좋은데 단지 동관광이 너무 좁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이 광교 준비하면서 여기 웰빙타운이랑 여기 요쪽까지 갔거든요. 요쪽까지 다 아울러서 임장 갔다 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만 동관광이 좋고 여기도 널찍널찍하잖아요. 네. 동관광역이. 여기 웰빙타운도 널찍널찍해. 제 사진도 다 찍어와가지고 다 하거든요. 널찍널찍하잖아요. 횡하다 싶을 정도 넓어요. 근데 여기는 힐스테이트는 횡한 거 없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지. 그때 촬영했을 때 기억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광교는 다른 거보다 그런 상권의 이동이 되게 재밌어요. 어디가 핵심입니까, 상권이? 상권이 여기가 맨 처음에 이표란시장이랑 힐스테이트가 12년도에 들어왔어요. 12월에. 얘가 들어올 때 카페거리 조성하고 요 주변에 여기 상권이 먼저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비뉴 프랑. 저희 여기서 밥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 아비뉴 프랑이
사실은 그렇게 막 뾰족하게 다 채워지고 막 공실 맞아요. 없이 쫙 그렇게 돼 있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도청이 22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짓고 있어. 김동연 지사. 공사하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는데 얘네 들어오고 나서 여기 상권이 확 살았어요. 상권이 확 살면서 지금은 상권이 요쪽 라인 있죠. 요쪽 라인. 네. 요쪽 라인으로 퍼졌어요? 맛집이나 이런 게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비뉴 프랑도 아비뉴 프랑이지만 아비뉴 프랑 말고 요쪽 라인으로 요쪽 라인이구나. 여기 딱 갤러리아 있고 여기 딱 요 라인. 요 라인에 맛집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광교에 지금 신축이 연도색이거든요. 연도색은 오피스텔밖에 없어. 그죠? 근데 오피스텔 엄청 많죠. 이 오피스텔 사이사이에 여기에 맛집이나 이렇게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교 오피스텔 특징이 대단지 1000세대 막 이래요. 1500세대. 아파트처럼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리고 1, 2, 3층 막 이렇게 지하 1, 2층 막 이런 데는 맛집이랑 상가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객단가가 비싸요 또. 먹을만 하면 다 15,000원 이상이에요. 세다. 많이 세다. 보통 한 뭐 조금 괜찮은 데가 한 12,000원, 13,000원인데. 굉장히 세. 맛있는 거 먹으려면 15,000원. 세다. 좀 맛없는 거 먹으면 10,000원대. 15,000원. 좀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수원에서 이 주변 용인 여기서 그렇겠죠? 좀 제대로 좀 음식 트렌드라던가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다 그러면 다 광교로 와가지고 여기서 맛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광교는 여기서 광교에서 강남까지 이 신문항선 타고 한 30분, 40분이면 가거든요. 3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특징이 광교는 수원이랑 안 친해지고 싶어. 왜요? 같은 형제인데? 그러니까 수원 안에 광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뭘 알 수 있냐면 광교에서 다른 수원 지역으로 이동하는 버스편이 엄청 불편하고 배차 간격이 사악해요. 근데 얘는 신문항선 타면 서울로 가는 건 너무 편한 거지. 상급지하고 친해지고 싶은. 네. 그래서 수원 다른 지역에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광교로 들어가거나 광교에서 나갈 때는 되게 불편해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는 버스로는. 네, 차로나 뭐 신문항선 타는 건 편한데 나머지는 오히려 불편해요.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광교도 이번에 서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는 거. 아, 진짜요? 네. 봐보세요. 자연의 스테이트 봐보세요. 자, 23년에 저점 찍고 쭉 올라갔다가 하반기 잠깐 주춤해서 숨 고르겠다가 24년에 다시 쭉 올라가서 지금 보합. 서울시장 흐름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네. 네,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했었죠. 그리고 얘가 지금 다 10년 미만의 준신축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도권이랑 지방 다 너나 할 것 없이 10년 미만 준신축들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 광교, 신도시, 판교, 위례 이런 애들이라서 광교 먼저 했어요. 분당 정든마을 보유 중입니다. 거주 중이고 푸른마을과 샛별마을 중에서 20평대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분당 안에서의 분당 안에서 갈아타기입니다. 만약 옮기시려고 하면 이번에 11월 달에 선도지구 발표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나서 실망 매물 나오면 그때 갈아타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만약에 내 단지도 떨어지고 다른 애들 다 떨어졌다. 그럼 내 건 전세 놓고 이거 사고. 그래서 여기 전세 살든 거기 전세 살든 뭐 주전을 하든 타이밍을 다르게 갈아타기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망 매물 나오고 나서 나중에 또 다음 거 한다고 하면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시소를 타면서 내가 중간에 떨어졌을 때 사고 오를 때 내 걸 팔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갈아타기, 분당 갈아타기, 분당 내에서 갈아타기 한다고 하면. 지금 타이밍이 맞을까요? 지금 하면 신고가 찍을 것 같아서요. 아, 지금은 아닌. 지금은 선도지구 때문에 가격이 지금 기대심이 엄청 지금 높은데 지금 할 때는 아니죠. 지금 최고가 찍어줄 필요는 없죠, 내가. 어차피 한 번은 좀 그리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29신가 39신가 신청했다는데 거기에서 될 애들만 되고 이제 떨어지는 애들은 선도지구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또 실망 매물이 엄청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싸게 사고 내 거는 나중에 다시 정상화 됐을 때 팔면 사는 건 싸게 사고 파는 건 비싸게 팔고 그러면 그 가장 베스트 아닌가요? 갈아타기의 베스트?